당장 짐 싸서 나가! 기생충들아! 대치동의 새벽 5시는 참 잔인하리만큼 고요합니다. 창밖으론 수억 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는 이곳은 대한민국 교육과 성공의 정점이라 불리죠. 사람들은 저보고 강남 사모님이라며 부러워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나 마실 것 같죠. 물론 이 지역에선 그렇게 사는 내 또래의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온 사람들의 구역이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미님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현실은 그 화려한 껍데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30살에 결혼해 31살에 첫애를 낳고 보낸 지난 24년. 제 손마디는 남편의 당뇨 식단을 위해 유기농 채소를 다듬고 딸아이의 5년차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느라 비틀리고 굵어졌습니다. 그 다이어트의 끝은 도대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수험생이 끝난 지가 몇 년인데 저는 아직도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거울 속엔 대치동 영미 씨는 없고 눈가엔 기미가 가득하고 입술은 바싹 마른 55세 늙은이 한 명이 서 있더군요. 엄마, 내 해장국은? 어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한잔했는데 과음했나 봐. 속 뒤집어져. 21살 대학생 아들이 눈도 못 뜬 채 방에서 나오며 내뱉는 첫마디입니다. 방 안에서 술 냄새를 잔뜩 품고 나와 술 냄새와 녀석의 썩은 속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과 주방을 꽉 채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녀석의 수능 등급을 위해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학원 앞 길바닥에서 3시간씩 차에서 엉덩이 진땀나게 기다렸고 녀석이 졸면 내 가슴을 쳐가며 같이 밤을 새웠죠. 그래도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인서울 괜찮은 대학 문턱 구경도 어렵잖아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함께 이겨나가면 그것이 보람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니 저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국이 나오는 자판기가 된 걸까요? 남편은 또 어떻고요? 그의 화려한 임원 승진 뒤에는 매일 새벽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와 그의 당뇨 수치를 위해 저염식으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제 피땀 어린 식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그는 핸드폰만 뒤적이며 말합니다. 국이 좀 짜네. 당신 요새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애들 교육 다 끝났다고 나 대진 거야? 아, 간이 좀 센가. 미안해요. 신경 쓸게요. 10번 잘하면 뭐해요. 한 번 실수로 이렇게 지적받는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떨립니다. 심장 부근이 꽉 조여오는 느낌의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식기 부딪히는 소리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성공한 여자의 삶일까요? 오늘은 제 55번째 생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대치동 아파트 어디에도 미역국 냄새를 맡으며 고생했다 말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인데 세상은 참 눈부시게도 밝네요. 여러분, 혹시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저런 괴물을 낳았나 싶어 소름 돋았던 적 없으신가요? 31의 피덩이였던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죠. 대치동 학원가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딸아이의 가방을 대신 메고 녀석이 졸음과 싸울 때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함께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제 딸 지혜에게 저는 그저 말 잘 듣는 무구피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25살 번듯한 외국계 기업에 다닌답시고 목에 힘을 잔뜩 준 딸아이가 방문을 콱 열고 나오더군요. 세안도 하지 못한 제 퀭한 눈과 마주치자마자 녀석이 던진 건 고마움이 아니라 날카로운 신경질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셔츠 각 잡아서 주름 잡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거 봐. 칼주름 때문에 올드해 보이잖아. 아, 진짜 짜증나.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레 다린 셔츠를 바닥에 팽개치며 지혜는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기라도 한 걸까요? 밖에서 얻어맞은 뺨을 만만한 엄마한테 와서 후려치는 그 비겁함. 녀석은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살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아주 우아하게 내뱉더군요.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밥하고 빨래하는 게 전부인데 그 기본도 못 맞춰. 내 커리어가 엄마 손끝 하나에 달린 거 몰라? 남들 엄마는 인맥으로 정보도 물어오고 재테크도 도와준다는데 엄마는 하긴 뭘 바라겠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로는 뜨거운 열기가 확 끼얹어지는 기분이었죠. 25년을 바쳐 만들어낸 결과물이 고작 나를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는 저 오만한 태도라니요. 저 아이가 말하는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제가 포기한 제 청춘과 이름 석자는 누가 보상해 줄까요? 밖에서는 똑똑하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인 척하면서 집에만 오면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 취급하는 저 이중적인 모습? 정말 얄밉다 못해 무섭지 않나요? 지혜는 제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구두 뒤축을 요란하게 울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 짜증나. 오늘 미팅 망치면 다 엄마 탓인 줄 알아? 쾅! 닫힌 문 너머로 정적이 흐르는데 저는 거실 한복판에 버려진 셔츠처럼 구겨진 제 인생이 가여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참 묘해요. 잘해도 기본이고 티도 안 나는데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 죄인 취급받기 십상이죠. 25살이나 먹은 우리 딸 지혜는 제가 자기 시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날은 제가 손마디가 아픈 걸 참아가며 지혜가 아끼는 값비싼 캐시미어 니트를 정성껏 울 샴푸로 손 세탁해서 고르게 펴 말려두었던 날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한 지혜가 거실에 걸린 니트를 보더니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달려오더군요. 엄마, 이거 드라이 안 맡기고 엄마가 빨았어? 짜증나 진짜. 날카로운 비명이 제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죠. 지혜야, 그거 엄마가 울 전용 세제로 조심조심 빤 거야. 결도 하나 안 상했어. 그러자 지혜는 니트를 바닥에 팽개치며 제 가슴에 칼을 꽂더군요. 엄마가 뭘 알아? 이거 수입 브랜드라 드라이 안 하면 망가지는 거 몰라? 돈 아끼려고 이 난리를 친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엄마 때문에 옷 다 버렸잖아. 녀석은 마치 제가 자기의 소중한 인생이라도 망친 사람이냥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31살에 너를 낳고 내가 고등학교 내내 입을 옷 하나하나까지 내 손으로 정성껏 관리했던 그 24년의 세월이 단 1분 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은 거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옷 한 벌에 엄마한테 이래야겠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지혜는 제 눈물 맺힌 눈을 보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엄마는 왜 매일 피해자인 척이야? 모르겠으면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아, 짜증나. 하며 자기 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치동 사모님이라는 껍데기 아래 제 자존감은 이미 넝마가 되어 발밑에 뒹굴고 있었거든요.
니트 사건으로 가슴이 난도질 당했는데 딸 지혜의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순간이었죠. 외출 준비를 하던 지혜가 갑자기 고함을 내지르며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내 레이스 속옷 어디 있어? 그거 오늘 중요한 약속에 입어야 한다고 했잖아. 저는 세탁기 앞에서 굽은 허리를 펴며 힘겹게 대답했죠. 지혜야, 어제 네가 늦게 벗어놓기로 했고 그건 손빨래해야 하는 거라 오늘 오후에 하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혜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생각이 있어 없어?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미팅 끝나고 데이트 있다고.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거 하나 안 빨아놓고 대체 뭐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니요. 55세가 된 지금까지 제 손마디가 다 틀어지도록 가족들 뒤치다꺼리를 해온 제 인생이 고작 노는 것으로 치부되는 그 순간 제 목구멍 끝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나? 내가 내 손으로 속옷 한 장 빨아본 적 있어? 닥치고 내가 빨아입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육두문자가 혀끝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욕지거리를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자 지혜는 콧방귀를 뀌며 뒤돌아섰습니다. 됐어, 엄마한테 뭘 바라겠어.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지혜야, 퇴근하고 씻을 때 그때 네가 속옷은 간단하게 빨아서 입어. 엄마한테 짜증내지 말고. 도저히 이건 아니지 싶어 조용히 딸을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토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놀랍다는 듯 말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퇴근하고 오면 파김치가 다 돼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데 거기다 빨래까지 하라는 건 너무하잖아? 엄만 하루 종일 집에서 놀잖아. 겨우 속옷 쪼가리 하나 빨아주는 게 그렇게 할 소리야? 엄마 진짜 너무해. 쾅 하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핑 돌고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하고 내가 지켜온 이 가정이 거대한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저 아이의 눈엔 제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딸아이는 직장 다니면서 자기 앞가림은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쯤 기분 좋을 때 용돈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기도 하니까 세상 경험 쌓다 보면 철이 들겠지 싶어 조용히 기다려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또 다른 복병, 21살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엄마를 해장국 자판기쯤으로 아는 이 녀석. 대치동에서 그 치열한 재수 시절을 보낼 땐 그래도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문턱을 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새벽 2시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정적을 깨웁니다.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를 풍기며 들어온 녀석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거실 불을 환하게 켜며 저를 깨웁니다. 엄마, 나 속 뒤집어줘. 빨리 해장국 좀 줘. 얼큰한 걸로. 아니, 이 녀석아. 지금이 몇 시야? 이 시간에 해장국 해달라고? 아, 엄마, 미안. 가난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싸구려 안주 조금 넣고 선배 앞에서 먹으려니까. 눈치 보여서 술만 먹었지. 엄마, 밥도 좀 주라. 빨리. 새벽 2시에 빨리라니요. 저는 자다 깨서 부은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21살 성인이 된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제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전 하나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죠.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데 녀석은 식탁에 엎드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얄밉게 툭 내뱉습니다. 엄마, 국물이 좀 연하다?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엔 일찍 좀 깨워줘. 수업 있으니까 늦으면 안 돼. 알았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험생 시절엔 기력 떨어진다며 매일 같이 보양식을 해 나르고 녀석의 컨디션에 따라 집안 공기조차 숨죽이며 살았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저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국물을 내놓고 모닝콜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인간 자판기일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차려준 국을 몇 숟가락 뜨더니 맛이 예전만 못하네라며 숟가락을 탁 던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그 무심한 눈빛을 보셨어야 해요. 그 눈엔 엄마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식어가는 국그릇을 보는데 제 인생도 딱 저 국물처럼 식어버린 느낌이었죠.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지만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겠어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 아내 영미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껍데기뿐인 대치동 사모님은 오늘도 꾸역꾸역 설거지통에 손을 담급니다. 일주일에 이런 날이 자주 반복되니까 남편 시집살이가 아들 시집살이로 바뀌는 기분이더라고요. 주말 늦은 아침 전날에도 아들 녀석은 또 술독에 빠졌다 왔더군요. 저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참기만 하겠어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아들 해장국 끓여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힘들구나. 다음부턴 술 조금만 마시고 일찍 좀 들어와. 너 건강도 생각해야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내심 엄마 미안해. 힘들었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알았다고. 엄마는 꼭 사람이 밥 먹을 때 분위기를 깨더라. 잔소리 좀 그만해. 귀 아파 죽겠네. 현우는 영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말투로 대충 대답하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무심한 등에 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져 식어가는 국그릇만 멍하니 바라봤죠. 제 삶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수험생 시절까지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그저 귀찮다는 듯 내뱉는 영혼 없는 대답뿐이라니. 입술을 질질 깨물며 싱크대 앞에 서는데 고무장갑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이 지독한 고독감을 저 혼자 감당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의 시녀노릇에 바깥 활동 왕성한 아들내미 해장국 자판기 노릇은 그래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다고 해도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엄마니까 더 품어보자 기다려주고 참아보는 것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한다지만 남편은요. 남편은 결혼 생활 25년인데 꿀 떨어지는 재미는 당연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내로서 존중받고 싶다라는 욕심과 바램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저한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무미건조해요. 그저 무보수 가사도우미랄까요? 그것도 하대하는 가사도우미랍니다. 일상적인 무시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시가 그날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핸드폰을 뒤적이며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당신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도 너무 몰라. 김 전무 와이프는 이번에 해외 주식으로 대박나서 남편 차도 바꿔줬다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가계부는 제대로 쓰고 있어? 그 순간 24년간 꾹꾹 눌러왔던 제 안의 무언가가 파르르 떨리며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뭐 하냐니요? 당신이 매일 아침 입고 나가는 그 빳빳한 셔츠, 당신 당뇨 수치 관리하느라 내가 매 끼니 저염식으로 계량해서 차린 이 식탁, 그게 그냥 거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더 날카롭게 쏘아붙이더군요. 아니, 살림하는 여자가 그 정도 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유난이야. 남들 다 하는 거 혼자 다 하는 척 좀 하지 마. 당신이 번 돈으로 쌀 한 톨이라도 사본 적 있어? 다 내가 밖에서 머리 쥐어짜며 벌어다 준 돈이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 노동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내 이름 석자 다 지워지고 이제 내 손가락은 이렇게 뒤틀렸는데 당신 눈엔 이게 그냥 노는 걸로 보여요? 저는 굵어진 손을 남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턱 막혔죠.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징그럽다는 듯 쳐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됐어, 그만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당신 같은 여자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그냥 조용히 애들 뒷바라지나 해. 망신시키지 말고.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 기분.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 가슴 속엔 이미 시커먼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치동 사모님이라는 우아한 이름표 뒤에서 저는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저를 무능하다고 깎아내리며 큰 소리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곧 제 생일날 밝혀질 그 추악한 비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요. 남편과의 말싸움 끝에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더 깊은 멸시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 자존심을 아주 바닥까지 짓밟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부부들 사이에서 꼴리지 않으려 저는 아껴두었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공들여 화장을 하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혀를 쯧쯧하며 말하더군요. 당신 오늘 차라리 그냥 집에 있어. 김 전무네, 이번에 부인이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나서 다들 그 얘기뿐일 텐데 당신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가 가서 무슨 말을 섞겠어? 따로 떨어진 느낌일 텐데 괜히 기분이나 상하고 그냥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옷 벗어. 당신 집에나 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무식한 여자로 낙인 찍어 아예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창피하다는 그 표정.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막만 남은 거실에서 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다 못해 비틀리는 기분이었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려 차마 거울 속 저와 눈을 맞출 수 없었죠.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듯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30년 전 똑똑하고 꿈 많던 영미는 어디로 가고 남편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존재마저 지워져야 하는 투명인간만 남았을까요? 화장이 눈물에 번져 시커멓게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강남의 꽃이라 불리는 대치동 여자요? 그럴듯한 껍데기일 뿐, 그깟게 뭐라고 그 껍데기가 별거 아니란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제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무식하다고 몰아세우며 밖으로 돌았던 진짜 이유. 그 추악한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눈물 끝에 거울 속에 굵어진 제 손마디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손은 원래 투박한 식재료를 다듬기보다 반짝이는 원석과 부드러운 가죽을 만질 때 가장 빛나던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가방 디자이너를 꿈꾸며 밤을 지새우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을 서랍 깊숙이 묻어두어야 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독박 육아로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고 있었고 남편이 원하는 내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던 하루도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는 그 천사 같은 모습과 남편이 차근차근 사회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다 제가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 그리고 저는 없는 가족. 결혼 생활 24년 가족들이 주는 무시와 스트레스가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저는 몰래 시장에서 가죽 조각과 공구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남편의 비아냥과 아이들의 날카로운 신경질이 거실을 가득 채울 때 집안 구석에서 몰래 맡는 그 쌉싸름하고 묵직한 가죽 냄새만이 유일하게 저를 안심시켜주는 산소 호흡기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제게 사라져가는 저 자신을 붙잡아두는 마지막 끈이었던 셈이죠. 제가 큰맘 먹고 들인 가죽 공방 도구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그 싸늘한 시선.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졌는데 저들은 제 마지막 숨구멍마저 아주 우아하게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귀퉁이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가죽 칼과 망치를 꺼냈을 때였죠. 거실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제 고막을 짓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거실에서 그 가죽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진짜 역해 죽겠네. 아들 녀석이 코를 쥐어짜며 얄밉게 툭 내뱉더군요. 그 나이에 무슨 장인이라도 되시게? 엄마는 그냥 주방에서 찌개 냄새 풍길 때가 제일 엄마답지, 안 그래?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딸 지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딴 집 엄마들은 부동산 임장 다니고 재테크 공부하느라 눈이 벌건데 엄마는 참 속도 편해. 그 냄새나는 가죽 두들겨서 가방 만들면 누가 들기나 한데. 제발 수준 좀 맞춰 살자. 응? 돈 아까워 미치겠어. 얼굴로는 뜨거운 피가 확 끼얹어지는 기분인데 심장은 얼음물을 마신 듯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대치동 사모님 체면 좀 생각해. 집구석에서 구두쟁이처럼 가죽이나 두들기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내 당뇨 수치나 더 신경 써.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든가. 가족들이 합세해서 저를 생각하는 척하며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든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가죽 위로 툭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드는데 그게 꼭 제 문드러진 속마음 같더군요. 그래. 가죽 냄새가 싫을 수도 있겠네. 엄마가 혼자 있을 때 꺼낼게 미안해. 가죽 원단과 도구 정리하는 모습이 왠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아들이 눈치챘는지 아니면 조금은 미안했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뭘 또 그렇게 정색하면서 그래. 그냥 다른 취미도 많을 텐데 꼭 가죽으로 뭘 만들어야 하냐고. 그거 촌스러운데. 맞아.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가방 들고 다녀? 설마 그 가방 만들어서 나 주려는 거 아니지? 미안한데 엄마. 그거 내 취향 아니야. 작은 명함 지갑도 내 스타일 아니니까. 절대 나 들고 다니라고 하지 마. 아니 그거 안 만들면 안 돼? 이 촌스러운 내 취미생활 작품이 본인들 스타일과 안 맞으니 피해라도 줄까봐
그만두라고요? 이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자, 다들 시끄럽고. 웬일로 남편이 중재에 나서는가 싶었어요. 당신, 그 가죽 조가리들 이제 그만 만지작거려. 다 싫어하는데 꼭 고집스럽게 뚱땅거려야겠어? 그럴 시간에 경제뉴스 한자라도 읽어. 그래야 내가 동네 모임이라도 데리고 다니지. 답답하네 참.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저를 납작하게 눌러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로 가 물을 틀어놓고 쏟아지는 눈물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제 24년의 세월이 고작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 55번째 생일입니다. 오랜만에 식구들 다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마트에 다녀왔죠.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이고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 솥 가득 재워두었습니다.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질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집안에는 기대했던 웃음소리 대신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딸방에서 화장을 완벽하게 고치고 외출복까지 쫙 빼입은 지혜가 가방을 챙겨 나오더군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툭 내뱉습니다. 엄마, 나 지금 나가봐야 해. 아까 말 안 했나? 오늘 급한 회식 잡혔다고 했잖아. 내 커리어가 달린 중요한 자리인 거 알지? 밥은 아빠랑 먹어. 지혜야, 그래도 오늘 엄마 생일인데 한 숟가락이라도 들고 가지 그러니? 제 간절한 목소리에도 지혜는 시계만 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엄마는 꼭 이럴 때만 사람 미안하게 만들더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나 늦었어. 구두 뒤축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나가버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데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후 아들 녀석도 가방을 챙겨 나오더군요. 엄마, 나도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대학 생활에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뭘 알겠어? 나중에 올 때 엄마표 해장국 부탁해. 나 간다. 하지만 마지막 비수를 꽂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퇴근 후 들어와 씻지도 않은 채 다시 옷장을 뒤적이더니 골프웨어로 갈아입고 나오며 시계만 들여다보더군요.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그는 툭 내뱉었습니다. 아, 오늘 김 전무가 급하게 부부 동반으로 스크린 골프 한 게임 치자고 하네. 당신은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어차피 당신 골프도 못 치는데 밖에서 기빨리게 사람들 틈에 섞여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게 당신한테도 편할 거야. 당신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긴 해요? 밥 같이 먹으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며 말을 잘랐습니다. 현관 옆에 놓인 상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더군요. 아까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 사다 놓은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아, 저기 케이크 상자 있네. 당신 생일이라 사온 모양인데 애들이랑 먼저 먹어. 나 늦었으니까 먼저 간다. 갔다 와서 보자고. 그는 제 얼굴에 서린 절망은 보지도 못한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거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제가 직접 사고 직접 불을 붙인 케이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촛농이 눈물처럼 녹아내려 생크림 위로 시커멓게 굳어가는데 제 심장 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얼굴은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화끈거려 차마 거울 속 제 모습과 눈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영미야, 넌 대체 누굴 위해 24년을 버텼니? 라는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치동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아래 제 존재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곰팡이 같았죠. 여러분, 이 지독한 고독감 혹시 느껴보셨나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비참함을요. 저는 그날 밤 굳어버린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저는 앞치마를 찢어발기듯 벗어던졌습니다.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는 휴대폰 전원을 눌러 차가운 어둠 속으로 꺼버렸습니다. 24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보지 못하고 시장 바구니에서 1,000원, 2,000원 아껴가며 몰래 모아둔 그 낡은 적금 통장을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유령 취급하며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저 또한 그들을 제 인생이라는 지도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한 거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는데 신발장에 놓인 남편의 구두와 아이들의 운동화가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엄마 없으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의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거든요. 어깨를 짓누르던 대치동의 그 무거운 천근만근의 무게가 발밑으로 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잘한 걸까요? 집을 나오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조여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불빛들이 제 등 뒤에서 멀어질수록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 없는 55세 여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입니다. 제가 떠난 뒤 엉망진창이 될 그 집구석에서 가족들이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지, 그리고 제가 우연히 발을 들인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지를요. 대치동의 그 숨막히는 공기를 뚫고 나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발등은 퉁퉁 부어오르고 심장은 터질 듯이 팽창했습니다. 55세,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에 갈 곳 없는 제가 멈춰 선 곳은 예전에 몰래 눈여겨보았던 변두리의 작은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강남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다른 세계 이방인과 같은 이곳. 공방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묵직하고 쌉싸름한 가죽 향기가 제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원장님은 제 비틀리고 마디 굵어진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온기가 서린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가죽 만지는 사람들은 손만 봐도 알아요. 그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는지. 마디가 굵어진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는 증거거든요. 이제 그 정성, 남의 밥상 말고 이 가죽 위에 한번 쏟아보세요. 본인만을 위한 가방을 만들다 보면 마음도 같이 단단해질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 속 댐이 무너진 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통을 수고라고 불러준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그곳에 틀어박혀 가죽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울분들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대치동 파업 사모님이라는 익명으로 SNS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서툰 지갑 사진과 함께 그동안 제가 삼켜왔던 피눈물 섞인 일기를 올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가님 글 보고 친정엄마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집 얘긴 줄 알았네요. 당신의 우아한 반란을 응원합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지는데
제 차가웠던 손가락 끝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무식한 여자 취급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제 작품과 일기가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저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야, 김영미, 너 지금 어디서 쇼하고 있어? 며칠 지나면 돈 떨어져서 기어 들어올 거 다 알아. 집안꼴 쓰레기전 된 거 안 보여? 당장 안 와.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보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웃음이 나더군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봐. 제가 집을 나선 지 딱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죽 공방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던 제게 집안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그 아수라장보다 더 끔찍한 건 그곳의 먼지 더미 속에서 기어나온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가계부를 뒤지고 서랍을 엎으며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제 노후를 위해 24년간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아둔 비상금 통장까지 손을 댔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장이 이미 깡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고 비웃던 그 잘난 남편이 제 명의의 비상금을 몰래 빼돌려 친구의 부도 직전 사업에 몽땅 쏟아부었더라고요. 제 노후, 제 마지막 생명줄을 제 허락도 없이 도박판에 던진 겁니다. 이 사실을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게 뭐 대수라고 이 난리야. 내가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투자한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어. 당신은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그 돈 쓸 일이나 있냐고. 당신 명이면 다 당신 돈인 줄 알아. 그게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이지. 그 비열하고 얄미운 목소리를 듣는데 머릿속에서 쾅 하고 무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죠. 24년간 제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실은 남편의 비겁한 거짓말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이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제 눈가는 짓물러 따가운데 남편은 여전히 제가 예민하게 군다며 혀를 쯧쯧 찹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고작 그 돈 가지고 집을 나가. 당신 정말 한심하구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수호자가 아니라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었다는 것을요.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화려한 대치동 아파트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열한 배신보다 제 심장을 더 날카롭게 도려낸 건 바로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독설이었습니다. 24년을 그들의 그림자로 살며 온갖 수모를 견뎌왔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처참한 화살들이었죠. 열흘 만에 마주한 딸 지혜의 눈빛은 걱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집안의 품격을 깎아먹는 골칫덩이 보듯하며 앙칼지게 쏘아붙이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지금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집 얘기 어떻게 도는지 알아? 나 이번에 들어간 외국계 기업,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하냐고. 거기 파트너급 분들 사모님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엄마 가출했다는 소문 퍼져서 내 커리어에 흠집 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야 한단 말이야. 제발 내 앞길 좀 생각해서 정신 좀 차려. 딸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찌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쌩하니 지나가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상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현우 역시 제 옆으로 다가와 얄밉게 툭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나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엄마가 집 나가는 바람에 아침에 아무도 안 깨워줘서. 나 이번 기말고사 완전 망쳤단 말이야. 내 학점 책임질 거야?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밥하고 깨워주는 거 말고 뭐가 있다고. 그것까지 안 해서 내 인생 망치냐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24년의 헌신이 고작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민폐가 되어버린 이 순간. 제 존재는 그저 그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명치 끝이 송곳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았지만 산소가 가슴까지 닿지 않고 헛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눈에선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만 남았을 뿐이죠. 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저를 마치 민폐 손님 보듯 쳐다보는 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제 심장은 공포가 아닌 서늘한 분노로 요동쳤습니다. 너희들 전부 거기서.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이 비릿한 헛웃음을 치며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이제야 돈 떨어지니 기어들어온 거야? 당신 정말 꼴사납다. 딸 지혜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동네 창피하게 소리는 왜 질러? 교양 좀 챙기자, 응? 그 얄미운 입술들을 보는 순간 저는 들고 온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24년간 피눈물로 써내려온 가계부 수십 권과 함께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신청서가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양? 품격? 너희가 누린 그 우아한 평화는 내 영혼을 갈아 넣은 재물이었어. 그런데 당신, 4명의 도용해서 비상금 털어 도박판 같은 사업에 쏟아부었지? 그거 형사상 사문서 위조 및 횡령이야. 당신이 그 잘난 임원 자리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노후 자금에 이자까지 쳐서 내놓든가 아니면 수에 입고 감옥 가든가 선택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 앞에 가계부를 들이밀며 저는 포효했습니다. 당신이 무식하다고 비웃던 여자가 24년간 당신의 모든 치부와 비자금 흐름을 이 가계부에 기록해뒀어. 법정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지 상상이 가? 엄마, 그렇다고 어떻게 가족한테 이래? 엄마가 참아야 집안이 돌아가지. 딸 지혜가 앙칼지게 비명을 지르자 저는 녀석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 등골 빼먹고 세운 내 가식적인 커리어가 무너지는 게 겁나니? 너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서 평판 관리 중요하다며. 네가 집에서 엄마를 시녀 취급하며 던진 폭언들 내가 다 녹음해뒀어. 직장 내 괴롭힘보다 무서운 게 가정 내 악대야. 내 그 잘난 회사 게시판에 내 두 얼굴이 공개돼도 커리어가 유지될까? 아들 녀석이 겁에 질려 엄마, 진정해 일단.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할 때 저는 식탁 위의 사기 그릇들을 통째로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해장국? 내 학점 망친 게 내 탓이라고? 내 무능함을 내 희생 뒤에 숨기지 마. 난 이제 너희의 국자판기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 이 아파트 4명의 지분이 절반이야. 당신이 날려먹은 내 돈까지 합치면 이 집 소유권은 이제 내 거야.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딸 지혜가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대치동에서 우리만큼 지원 못 받는 애들이 어딨다고 이래. 이게 엄마 도리야?
그 말에 제 심장 속 마지막 남은 미련 한 조각이 바스라졌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녀석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도리? 지혜야, 부모의 도리는 네가 앞가림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까지야. 25살이나 처먹고도 지 손으로 속옷 한 장 안 빨고 엄마를 시녀 부리듯 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누린 그 대치동식 지원은 내 청춘과 이름 석자를 갈아 넣은 대출이었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제 와서 이자 비싸다고 배째겠다? 저는 시선을 돌려 식탁 구석에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현우를 보았습니다. 현우, 너도 잘 들어. 대학생이나 돼서 새벽마다 해장국이나 찾고 네 게으름 때문에 망친 학점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너희는 성인이 아니라 그저 덩치 큰 기생충일 뿐이야.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밥솥 버튼 하나 못 눌러서 굶어 죽을 인간들이야. 그게 너희가 말하는 잘난 대치동 엘리트의 실체냐?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탁탁 쳐서 정돈하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 부모도 자식의 소모품이 아니야. 난 오늘부로 너희에 대한 모든 무료 서비스를 종료한다.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매달 월세를 지불해.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독립해. 길바닥에 나가서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판과 커리어가 엄마라는 방패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보라고. 엄마, 진심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진심이야. 이건 내 생존 선언이라고.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한 나도 너희를 더 이상 내 자식으로 대접하지 않겠어. 내일 아침 9시까지 결정해. 입금 계좌번호를 받아갈지 아니면 이 집 열쇠를 반납하고 나갈지. 내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빨대를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뽑아버릴 거니까. 정정만이 감도는 거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만끽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대치동의 그 숨막히던 아파트 거실 대신 저는 이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저만의 작은 가죽 공방, 영미한 땀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SNS에 올렸던 대치동 파업 사모님의 일기와 정성이 담긴 가죽 작품들은 수많은 엄마들의 심금을 울렸고 지금은 주문이 밀려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명함을 건넬 때마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이 뜨거운 감각은 24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졸혼 개념으로 저는 작지만 나만의 오피스텔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매일 아낌없이 나 자신에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혼자여도 너무 바쁘고 지금은 오히려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무식한 여자라며 무시하고 제 노후자금까지 빼돌렸던 남편은 집안일과 요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줄 모르니 당뇨 수치를 조절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탁엔 곰팡이 핀 배달음식 용기만 쌓여갔고 빳빳한 와이셔츠 대신 구질구질한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다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샀죠. 아이들은 독립하려면 보증금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명목 아래 아직 아빠와 살고 있지만 큰애 지혜는 제 뒷바라지가 끊어지자마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셔츠 하나 다릴 줄 모르고 속옷 한 장 빨 줄 모르던 녀석이라 회사에 매번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집안일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직장에서도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울며 불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나 이대로는 회사 못 다녀. 엄마가 다시 와서 예전처럼 다 해주면 안 돼. 저는 지혜의 눈을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왜 내가 대신 져야 하니? 내가 말한 그 당연한 뒷바라지는 이제 끝났어. 내 커리어는 내가 빨아입은 셔츠의 주름만큼만 빛날 거야. 해장국만 찾으며 저를 무능하다고 비웃던 아들 현우는 용돈과 식사가 끊어지자마자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 지각을 밥 먹듯 했고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위험에 걸려 병원 신세도 졌다고 합니다. 녀석은 제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작가 김영미로 살아갑니다. 가끔 제 공방 문을 두드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영혼을 착취했던 대가는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이라고요. 집으로 언제 돌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제 가족들도 더 성장하길,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길 바랄 뿐이죠. 여러분, 오늘 제 긴 고백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대치동 한복판 껍데기만 화려한 아파트 안에서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유령처럼 떠돌던 저 영미의 모습이 혹시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하지, 아내니까 참아야지라는 그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족쇄였는지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4년 동안 가족들의 비웃음과 무시를 견디며 시커멓게 타버린 제 가슴 속엔 사실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싶었던 나라는 불꽃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의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처절한 반란 끝에 비로소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가족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본인의 멍든 가슴은 돌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동지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한 반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 걸음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허물고 비로소 존중받는 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찾는 그날까지 저 영미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반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시 붓을 잡고 가죽을 꿰매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우아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